저는 리버풀이 경기 시작부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의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아쉽지만 현재 유럽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을 상대로 패배한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경기 종료 후 인터뷰를 통해 리버풀과의 경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직접 얘기한 주드 벨링엄. 물론 2대0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안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보다 세부적인 기록인 기대 득점, 실점 값을 보면 어느 만큼 리버풀이 경기를 지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페널티킥을 제외한 리버풀의 기대 득점 값은 1.94, 레알 마드리드는 0.44. 양팀 모두 페널티킥을 놓쳤던 만큼 실제 기회를 창출해낸 빈도와 그 퀄리티 또한 2대0이라는 결과가 합당하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여러 포인트들을 토대로 리버풀이 어떻게 이처럼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가볍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의 리버풀. 아르네 슬롯이 부임한 뒤로 유난히 후반전에서의 득점, 경기력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는 실제 느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전후반 기대 득점 값을 보시죠. 이는 모두 페널티 값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첫 번째로 전반전 리버풀이 리드를 했던 경기부터 봅시다. 전반전부터 리드하고 있는 경우에는 되려 후반전 기대 득점 값이 높질 않습니다. AC밀란 경기에서는 전후반 모두 득점에 가까운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며 지배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볼로냐,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는 모두 기대 득점이 한 골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전반전 리드하고 있는 경기들만 봤을 때 슬롯은 후반전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실리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전반전을 리드하지 못했던 경기들을 봅시다. 레버쿠젠,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는 앞선 3경기와는 다르게 전반전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 값이 곧 메이킹의 퀄리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두 경기에서는 전반전의 기회 창출 능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후반전 기대 득점 값은 3.17, 1.19, 4득점, 2득점으로 전반전과는 확연히 다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해보자면 전반전의 아쉬운 내용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감독 코치들이 하프타임에 완벽에 가까운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간단히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기대 득점을 보았을 뿐인데 전반전 리드하고 있을 때의 리버풀과 전반전 리드하지 못했을 때의 리버풀이 어느 만큼 다른지 알 수 있죠. 이는 프리미어리그로 확장해서 보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리버풀의 전후반 기대 득점 수치가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의 수치는 페널티킥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수치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후반전에서의 타임라인을 통해 세밀하게 보시면 45분에서 60분 사이 기대 득점에서 리버풀은 전체 2위 8.43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도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리버풀의 전반전 전체 수치가 9.68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후반전 첫 15분이 8.43이다. 아르네 슬롯이 후반 시작 15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선수들도 이에 부응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보다 세밀하게 후반전 시간도 쪼개서 봅시다. 중반, 후반부에도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지만 확실히 후반전 초반 기록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보며 느끼는 부분이 실제 수치상으로도 동일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대 득점으로만 보더라도 아르네 슬롯의 경기 운영 방식과 전후반 대처가 어떤지 알 수 있죠. 해당 내용을 인지한 채 최근 경기에서의 후반 전술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풀백의 위치 변화. 어느 경기든 간에 상대가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오며 로우 블록을 형성했을 때 이를 어떻게 공략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승권 팀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트랜지션을 통한 득점에 의존하는 게 아닌 상대가 내려앉은 로우 블록 상황에서의 메이킹 능력. 리버풀은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완벽한 기회를 살리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레알 마드리드전을 통해 봅시다. 전반전 리버풀은 2-3-5, 4-1-5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주로 가져갔습니다. 두 명의 미드필더가 모두 10번 포지션에 있고 로버트슨과 브래들리, 두 명의 풀백은 중앙으로 좁혀 6번 그라벤베르를 돕고 있습니다. 해당 선수 배치에서의 장점은 간단히 4명의 수비 자원이 중앙으로 좁혀 있게 되면서 볼이 끊기더라도 그라벤베르와 수비수 4명이 빠르게 수비 라인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 2명을 모두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풀백의 움직임에 따라 상대 마크맨이 당겨지며 순간적으로 좋은 찬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백이 상대 마크맨을 끌어당길 수 없다거나 풀백 6번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로 볼을 투입하지 못한다면 메이킹을 할 수가 없겠죠. 풀백이 상대 마크맨을 당기지 못했을 경우를 봅시다. 볼이 우측면 브래들리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에서는 살라, 누네스, 존스가 기다리고 있죠. 맨디는 살라, 리디거는 누네스, 모드리치는 존스,
존스, 벨링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선수가 마크맨으로 붙어 있습니다. 리버풀은 지금의 공간을 공략해야겠죠. 브래들리가 볼을 잡고 패스하기 직전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살라는 아래로 내려오며 레프트백 맨디의 마크를 벗어나고 있고 존스는 모드리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브래들리는 살라, 누네스, 존스 3명의 선수에게 모두 패스를 줄 수 있죠. 여기서 누네스에게 패스하는 브래들리는 곧바로 침투하고 있으며 누네스는 마크맨이 없는 살라에게 패스를 줍니다. 현재 우측은 4대4로 수적으로 동일한 상황으로 상대가 어떻게 브래들리에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브래들리는 곧장 센터백 리디거 뒤로 달려갑니다. 리디거가 누네스의 움직임에 따라 꽤 높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브래들리의 움직임에 리디거가 반응하게 된다면 존스를 활용하기도 아니면 곧장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살라와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브래들리의 움직임으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공격수가 살라에게 좁히게 되었을 때 곧장 5대3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프스페이스 공간은 완전히 잠기게 되며 현 상황에서의 공격 작업 도중 볼을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위협적인 역습을 허용할 수 있겠죠. 마땅한 패스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살라가 존스의 움직임에 따라 측면으로 볼을 주었지만 그대로 끊기게 됩니다. 현재의 장면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풀백을 낮은 지점에서 활용했을 때 지금처럼 그 누구도 마크맨을 데려가지 못하게 된다면 되려 측면으로 쏠린 상대 수비수, 미드필더로부터 역습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면도 보시죠. 브래들리가 우측에서 볼을 잡는 상황에서 포지셔닝을 봅시다. 역시나 리버풀은 2-3-5 구조로 있으며 메갈리스터와 그라벤베르의 위치만 달라져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죠. 맨디는 살라, 리디거는 누네스, 모드리치는 존스 각각 마크를 붙고 있습니다. 브래들리는 현 상황에서 내려와서 받아주는 살라에게 패스를 전달합니다. 살라가 볼을 잡는 순간을 보시죠. 앞서 말한 대로 각각의 마크맨이 붙어있는 와중에 또 다른 미드필더 벨링엄은 여분의 선수로 측면 살라의 패스기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4대3으로 리버풀의 숫자가 더 적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꼭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살라가 측면으로 몰린 상황에서 존스, 누네스를 향해 볼을 잘 빼주기만 하면 2대2 싸움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풀백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후의 장면을 보시죠. 벨링엄이 더 좁혀주면서 살라에게는 패스각이 정말 없습니다. 누네스에게 빼주는 공간조차도 비좁은 상황이죠. 따라서 무리하지 않고 몸을 돌리며 다시 볼을 돌리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메갈리스터가 올라와서 볼을 받아주려 하지만 음바페가 좁혀주며 역시나 중앙으로의 통로가 존재하지 않죠. 넓은 범위에서 보더라도 5대4 구조로 볼을 투입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처럼 풀백이 공격 진영에서 상대의 마크맨을 한 명이라도 끌어주지 못한다면 지공 상황에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6번에 위치한 메갈리스터가 볼을 받아 메이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봅시다. 현재 포지셔닝을 보시면 존스와 그라벤베르 모두 우측에 내려와 있습니다. 브래들리는 측면에 붙어있죠. 이를 수적으로 보시면 4대3, 모드리치가 누구도 마크하고 있지 않으며 여분의 선수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1대1 마크맨이 붙어있습니다. 특히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벨링엄이 브래들리를 마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라벤베르는 브래들리에게 패스를 줍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4대3 싸움, 모드리치는 여분의 수비 선수로 있습니다. 그라벤베르가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며 패스기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모드리치의 압박을 받아줍니다. 그라벤베르가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드리치와 벨링엄의 시선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음과 동시에 3대3 싸움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브래들리는 그라벤베르에게 패스를 주고 측면으로 빠져나가죠. 그라벤베르는 벨링엄의 역동작을 이용해 하이 패스를 넣습니다.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처음 4대3 구도에서 지금은 2대1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맨디는 살라의 움직임을 신경 쓰는 동시에 브래들리의 전진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살라의 마크맨이 또 바뀌겠죠. 브래들리가 깊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풀백 대 풀백 구도가 발생합니다. 윙어인 살라를 막기 위해 모드리치, 카마빈가가 모두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가야만 하죠. 지금의 장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되돌려보면 결국 풀백 브래들리가 상대 미드필더 벨링엄을 마크맨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이지만 내려앉는 상황에서 공간을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숫자 싸움을 용이하게 가져가기 위한 풀백의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반전은 브래들리로 하여금 음바페의 수비를 견제하느라 2-3 구조로 보다 낮은 위치에서 활용했지만 아르네 슬롯은 후반전 브래들리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알 수 있는 변화죠. 브래들리를 극단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시킵니다. 메갈리스터가 이를 보고는 롱볼을 주는데 센터백 리디거가 풀백 브래들리와 경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디거의 일반적인 마크맨인 9번 누네스가 편해지거나 우측에서 또 다른 10번 움직임을 보이는 선수에게 기회가 생기겠죠. 즉 상대 수비수나 미드필더가 직접적으로 라이트백을 마크하게끔 미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접 공격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예시를 봅시다. 살라가 우측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래들리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정확히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며 센터백과 레프트백 사이에 있습니다. 브래들리를 활용하여 맨디, 리디거, 벨링엄 세 선수 모두 견제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수비수는 결국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브래들리를 직접적으로 마크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리디거가 붙을 수는 없으니까요. 살라는 이를 활용하며 뒤로 들어간 브래들리에게 패스를 줍니다. 현재의 상황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디, 살라, 존스,
존스, 벨링엄, 일반적인 마크맨이 붙었지만 브래들리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숫자를 더해주며 마크맨 없는 프리맨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방식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득점 장면을 보시죠. 로버트슨이 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래들리를 전방으로 올리며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백스리,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가 6번 역할을 맡게 됩니다. 즉 3위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지만 메갈리스터는 6번에서 10번을 오갈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하프라인 위까지 경기를 컨트롤하는 상황에서는 그라벤베르만 중앙에 두고 6명의 선수가 공격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브래들리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로 진입하며 미드필더 벨링엄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로버트슨은 측면에 있는 존스에게 패스. 존스가 볼을 잡고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브래들리가 이 위치에 없었더라면 벨링엄은 보다 중앙으로 좁혀서 메갈리스터의 다음 동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백이 이 안으로 좁혀오며 미드필더 벨링엄을 당겨놨기 때문에 이 중앙 공간은 널널히 남을 수밖에 없죠. 메갈리스터는 손을 벌려 경기장 가장 위험한 공간에서 볼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존스가 볼을 끌면서 상대의 압박을 받으며 메갈리스터에게 볼을 주는 상황에서 다시 포지셔닝을 봅시다. 벨링엄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누네스, 브래들리를 견제하고 있고 브래들리는 여전히 박스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마크맨이 센터백, 리디거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존스의 패스가 메갈리스터에게 전달됩니다. 메갈리스터가 볼을 잡고 도는 순간 공격수가 볼을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벨링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즉 가장 위험한 14번 존에서 마크맨 2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면이 어떻게 나온 것이다? 브래들리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미드필더 벨링엄을 데려갔기 때문에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방어해야 하는 벨링엄이 중앙에 있게 된 것이고 해당 공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메갈리스터는 브래들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브래들리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을 보시죠. 센터백 리디거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메갈리스터는 센터백이 당겨진 것을 보고 바로 뒷공간으로 들어가죠. 메갈리스터의 움직임을 반응하게 되면 결국 메갈리스터가 득점하지 못하더라도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는 존스, 누네스에게도 기회가 발생할 수 있겠죠. 브래들리는 2대1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정확히 리디거가 있어야 하는 공간에 메갈리스터가 오른발 슈팅을 하며 선취 득점. 아센시오가 좁혀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이처럼 2-3 빌드업에서 활용하던 브래들리의 방식을 보다 공격적으로 변화를 주게 되며 후반전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안에는 메갈리스터가 효율적으로 6번 포지션을 소화해준 것도 포함되며 커티스 존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이며 하마빙거와 모드리치의 견제를 받아준 것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며 라이트백 브래들리를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시켜 지금의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죠.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결론, 단지 브래들리의 위치 변화 하나만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 포지션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존스,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등등 미드필더 선택폭이 넓어진 게 리버풀의 상승세를 이끄는 주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